그 세상을 보는 어떤 해안이 누구보다도 좀 뛰어나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중국의 내면을 본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족한 죄인들을 모아주시고 오늘 예수학교 21차 회의를 이와 같이 성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점점 창대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저희를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한, 참으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쪽에 서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강연을 조금 다니는데요. 강연을 다닐 때마다 중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들이 중국 사람을 보고 흉을 볼 때, 비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짱괴, 떼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을 비하할 때는 쪽발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뭐라 그럽니까? 조생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보고서 뭐라고 비하를 합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의 90%가 잘 몰라요. 방쯔는 뭐냐? 봉자. 봉이라서 몽두희 봉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그건 몽관이 청나라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서 만주를 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주를 건설하는데 일본 사람을 데리고 오려니까 올 사람이 없어요. 100만 명이 필요한데 모집하니까 1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만 명이 모자라요. 그 90만 명 모자란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조선 사람으로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업무 이런 것들을 다 시켰는데 얼마나 치안을 잘 보는지 그저 몽둥이로 그냥 중국 사람들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잘 팼어요. 그래서 봉자, 방쯔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중국의 내면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우리가 중국을 잘 압니다. 삼국지, 수호지, 김병매 이런 걸 통해서 공자, 맹자 통해서 잘 아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은 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중국이라는 얼굴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얼굴이 있어요. 두 얼굴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꼭 분별해야 됩니다.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을 구별을 해야 돼요. 지금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죠. 안 돌아가네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이쪽이요. 포인트를 이쪽 방향으로 한번. 포인트를 네. 이쪽 방향으로 한번. 아, 저쪽 방향으로. 네. 들어갔어. 됩니까? 예, 들어갔어. 반대로 열리셔야 돼. 안 되네요. 네, 잠깐만요. 아, 됩니까 이제? 그럼 위에 걸로 하면 밑으로. 네. 또 안 나오네. 한번 더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요. 안 나오네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예. 이게 그림이 아니라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제 중화 사상이 무엇인고 하니 중국은 이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이 별이 4개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별 하나는 첫 번째 별은 노동자, 두 번째는 농민, 세 번째는 이 상공인, 네 번째는 지식인. 이렇게 이 백성들이 이 큰 별, 공산당을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이건 국내적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 위에 보면 중화사상 밑에 줄 보면 동이, 동이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서쪽에 있는 오랑캐, 그 다음에 남만, 남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 북쪽에 있는 오랑캐.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이 다 야만이니. 그러면 동이 그러면 우리나라죠. 한국 동이. 그 다음에 서흉 그러면 어딘가요? 인도. 인도. 그 다음에 남만. 그러면 남만 잘 아시죠? 베트남. 그 다음에 북적 하면 적자도 저게 이제 오랑캐 적자예요. 몽골. 몽골. 그러니까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예요. 자기네들만이 우뚝한 아주 중화 사상. 이게 소위 말하는 중화 사상이 전 세계의 중간에 있는 그와 같은 중국이다.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 저 위에 있는 사진의 여자가 수잔 시워크라는 샌디에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 때 그 외무성 보좌관을 했어요. 보좌관을 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차이나라고 하는 밑에 있는 책을 썼어요. 2007년에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중국은 허약한 강대국이다. 강대국은 강대국인데 허약하다. 뭐가 허약한 거 아니?
해외에서 강한 척해요. 해외에서는 강한 척하고 국내에서는 허약해요. 왜 그런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문제죠. 정치 문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 열망,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화 열망이라는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소수민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산당 일당 독재. 이 세 가지를 정치 문제에서 큰 약점이다 라고 수잔 쇼크 이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화 열망은 왼쪽에 보게 되면 1989년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니 공산 국가가 이제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소련이 개방하라 했을 때 중국 공산당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학생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왼쪽 사진에 보면 저 밑에 탱크 앞에 가로막고 서 있어요. 네, 잘 아시죠? 저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은 민주화 열망이 있고 또 한 번은 2014년에 홍콩에 또 우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뭔가 하니 홍콩이 자치구역이었죠. 자치구역인데 그것이 2012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다 영국이 인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홍콩 총통을 선출하는데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후보를 지정해서 내서 그 사람을 투표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반발해서 우산혁명이 일어났죠. 이와 같은 민주화 열망이 공산 독재 정권 속에서도 그와 같은 민주화 열망이 깊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민족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소수민족이 몇 개예요? 53개. 53개 소수민족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많다는 건 뭔가요? 응집력이 약한 거죠. 응집력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53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 중에서도 큰 문제들이 몇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 언제나 문제되죠. 신장 위구르를 얼마나 탄압하는지 신장 위구르 내에 강제 수용소가 30개가 있네요. 30개가. 그리고 여자들 강제로 낙태시키고 그리고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위구르족의 애는 못 낳게 하고 중화민국의 애들만 낳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애들은 낙태시키고 중국 애들은 강제로 낳게 하고. 그와 같은 지금 핍박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점 동북삼성의 그것도 소수민족,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묘족, 그 다음에 몽골 이 같은 큰 소수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티베트도 굉장히 심각하죠. 티베트가 원래 그 중국 땅이 아니었죠. 근데 1950년에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가 다 식민지 탈식민지를 하는데 중국은 유독 1950년에 티베트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산당 일당 독재.
저희 잘 아시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영국 교수, 역사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역사는 반복한다. 그리고 일당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데 이 시진핑이가 2018년 3월 달에 5년씩 두 번 하고 임기를 끝내게 돼 있어요. 그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연임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같은 헌법을 2018년 3월 11일 날 했는데 찬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958표, 반대 2표, 그 다음에 기권 3표. 이거니까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일당 독재의 약점. 이것이 앞으로는 큰 어떤 문제가 될 것이며, 그리고 일당 독재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문제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국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문제는 1대1로 중국몽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1대1로. 여기에 2000년서부터 2010년까지 1대1로 사업으로 돈을 쓴 것이 얼마 썼는가 하니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1대1로가 지금 성공했습니까? 거의 90% 망가졌어요. 성공을 못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학원이라는 건 뭔가니 원래 중국 문화를 선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 말을 가르치고 하는 그 같은 이제 그 문화원 역할을 하는 것이 공자학원인데, 공자학원이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사상선전, 공산당 사상선전을 하고 또 스파이 활동을 하고, 그나마 스파이 활동하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벌어졌죠.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전 세계에서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자학원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23개. 공자학원이 23개.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서울대학교 총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도서관이 있다는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기부금을 주게 되면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국회의원이 그럼 내 이름으로 기부하게 되면은 내 도서관 만들 수 있겠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자학원이 지금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중국해도 국제 문제, 초한전은 뭔가니 한계가 없어요. Limitless conflict. 그러니까 제한 없이 뭐든지 그냥 무슨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뭐든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초한전을 벌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초한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어요. 초한전이 벌어지고. 그 초한전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 개입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맨 밑에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개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선거 개입.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니? 시진핑이가 지금 이 선거 개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데, 카나다,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거의 30여 개국이 지금 선거 개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이 폭스뉴스에 보도가 되죠. 그렇죠? 네. 중국이 개입했다.
세계화 선거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 거 아니?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8개예요. 모잠비크, 가봉, 우간다, 콩고, 이라크, 엘살바도르,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도미니카,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이집트,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미얀마, 루안다, 탄자니아. 엄청난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 문제. 네,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성장의 한계. 예, 경제 문제를 5가지로 이제 잡았는데요. 각 경제 성장의 한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한다는 공간이 내부적인 그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아주 심합니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 빈부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한 거예요. 내부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진국의 함정. 요 5가지 토픽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 경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한계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중국 공산당은 가지고 있는 그 체제상 불가피하게 경제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만 시장 경제에 의해서 발전하는데, 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공산당 경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정부가 간섭을 해가지고 발전을 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산주의 경제의 이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2번째로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보다 대외성과 집착이다. 그건 뭔가니 나라가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돼.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백성을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아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디다 쓰느냐? 1:1로 공자학원,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선거 개입, 이와 같은 거 하는 외국에 하는 그와 같은 데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써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지만은 중국의 그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는 심각할 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한다. 이 책을 빚의 만리장성이라는 책을 디니 맥마흔이라는 호주계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가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니 텐진시, 천진시의 부채가 시 예산의 700%, 7배. 대표적인 천진시고 그 다음에 해안 도시로 있는 도시를 쭉 일군 도시라고 그러죠. 해안가에 있는 도시를 쭉 내려가면서 다 빚이 7배, 8배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그와 같이 빚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 보고할 때는 그것을 거짓 보고하기 때문에 빚이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맥마흔이라는 이 신문 기자가 그렇게 파헤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령도시가 53개. 유령도시가 뭐가니? 집을 지어놓고 도시를 건설해놨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런 도시가 53개. 53개.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지금 3억 채가 빈 아파트로 남아있어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된 거죠. 자동차도 하나도 없고 건물만 있고 사람이라고 있는 흔적도 없어요. 이와 같은 도시가
53개. 이와 같이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서 중국 경제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막 내려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중국에 대한 좋은 얘기는 가끔 나오는데 중국에 대한 나쁜 얘기는 신문에 절대 보도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이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 그 탄핵에 개입했다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어느 언론이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 뉴스가 그런 걸 얘기하고 국내 언론은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0년 전서부터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대한민국 하늘에 날라다니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뭔가지 중국 돈, 둘 마약.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죠. 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요즘에 요 며칠 전에 그 저기 강릉에서 잡았죠? 세관에서 자그마한 1톤, 1.5톤, 1.5톤. 그것도 한국은 깜깜이 모르고 있는데 FBI가 정보를 주어서 잡았잖아요. 네. 지금 마약이 중국 돈 마약이 펄펄펄 날아다니. 그 다음에 부정부패 문제. 부정부패. 맨 위에 있는 그 공산당 지도부가 4천조 원. 4천억 아닙니다. 4천조예요. 4천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조니까 거의 우리나라 예산에 맞먹는 것만큼 부정부패를 해갔어요. 이게 5년 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어요. 덩샤오핑 가족이 명의로 1,700조. 해외에다가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원자바오가 3조. 이 양반은 좀 얌전해서 조금만 먹었네요. 조금 먹어. 그다음 시진핑이가 지금 427조. 지금 다 가족 명의로 해서 해외에다가. 어디로 보냈겠어요? 뭐 바하마, 그 다음에 저기 유럽에 있는 저기 뭡니까 그 저기 무슨 리히텐슈타인 그런데 조그만 도시들 그 금융 그런데 이제 요즘 스위스 은행은 이제 비밀을 보장 못 해주니까 스위스 은행에 안 가고 딴 데 가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지금 4천조가 지금 부정부패로 해외 지금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저기 관리들은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최근에 지금 국방부 장관이 부패 혐의에 의해서 모가지 잘렸어요. 근데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임명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 군수 사령관도 며칠 전에 체포돼서 감금이 됐죠. 왜? 부정부패 때문에. 지금 부정부패로 해서 군부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중국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중국의 미사일을 3발을 쏘게 되면 2발 나가고 1발은 안 나가요. 왜? 그 미사일 속에 들어가는 연료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3발 중에 1발은 물을 집어요.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딱 제 생각이 나요. 1889년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일전쟁에 중국의 유명한 함대가 있었죠. 북영함대. 예, 북영함대가 있었는데 북영함대하고 일본 해군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북영함대 세계적인 북영함대의 해군이 쏘는 대포가 3발을 쏘면 2발을 나가는데 1발은 안 나가요. 왜? 화약을 넣지 않은 거예요. 화약을 빼먹은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진리 중에 진리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정도로 부정부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 매누의 극빈군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7억 명이에요. 근데 하루에 7달러 가지고 살아요. 7달러. 7억 명이 하루에 7달러 가지고 살아요. 그 다음에 농민군단. 농민군단이라는 게 뭔가니 시골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집단 농장을 하니까 개인 농장을 짓지 않자 농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도시에 가서 건설 현장, 그 다음에 무슨 기타 등등 뭐 이런데 청소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농민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5억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12달러 가지고 살아요. 12달러 가지고. 12달러 가지고. 그러니까 극빈군단하고 농민군단하고 합치게 되면 12억 명인데 12억 명이 평균 10달러 가지고 하루 사는 거예요. 10달러 가지고. 13,000원 가지고 하루 사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금 세계 GDP 2위라고 그러지만 그 번 돈을 백성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한 푼도 안 써요. 오로지 쓰는 데는 1대1로 공자학원 초한전에만 쓰는 거죠. 선거 개입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암흑군단. 암흑군단이라는 것은 몽관이 1979년에 등소병이 산하 제한을 했죠. 한 가구에 하나이만. 네, 법적으로 하나이만.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등록을 하는데 두 번째 애를 낳게 되면 이게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하려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얼마? 150만 원. 그러니까 20, 30년 전에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15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에 안 올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해서 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5억 명 있어요. 5억 명. 호적이 없는 애들이 호적에 못 올리는 애들이.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벌금 내고 호적을 올리지만 1억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못 올리는 거죠. 그런 애들이 2억 명. 그다음에 총각군단. 총각군단이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하고 여자의 성비가 맞지가 않아요. 남자와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애 낳게 되면은 여자 낳으면은 출생신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애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암흑군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애들만 하다 보니까 성비가 차이가 나서 남자 6명에 여자 1사람 6대1이에요. 이게 장가를 못 가요. 이게 총각군단 장가를 못 간 사람이 1억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연변이나 이런 데 가면 시집 가는 것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다 총각군단한테 시집을 가는 거죠. 그 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폭동이 하루에 300건씩 일어납니다. 연 10만 건. 근데 폭동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 아니? 그 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의 폭동. 이런 폭동이 하루에 300건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치안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소수민족이 53개 소수민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응집력이 없고 이 분산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분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00건씩 일어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의 정부 예산의 특징이 뭔가니 국방비하고 치안 유지비하고 놓고 보면 국방비가 우리나라는 국방비와 치안비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국방비에 치안 유지비가. 근데 중국은 국방비보다 치안 유지비가 더 많아요. 거의 배가 돼요. 국방비. 예. 그러니까 53개 소수민족을 컨트롤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내부적인 그 취약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가장 눈여겨야 할 점이 이와 같은 네 가지 문제가 결국은 합쳐가지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어요. 중진국의 함정. 그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공관이 지금 2015년 4월 중국 재정부장 러우지웨이, 이 사진의 러우지웨이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공관이 5년 내지 10년 내로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건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빠질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재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2015년에. 그리고 7%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이 시장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죠. 공산당을 그만두든가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보실 것이 7% 경제 성장이라고 해서 7%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은 2% 내지 3%만 경제 성장해도 경제가 나라가 굴러갑니다. 굴러가요. 그런데 중국은 최소한도 7% 돼야 조금씩 발전해요. 5%가 이게 현상 유지 5%가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14억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가 돼야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GDP가 얼마입니까? 중국이 발표하는 GDP가 경제 성장률이 연 4% 내지는 4.5% 수준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통계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제 경제학자들은 뭐라는가요? 중국의 GDP가 1% 이 적게 본 사람 마이너스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막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경제 성장을 해야 전면적인 시장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됐는데 못하고 있어요. 계속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중진국의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진국이라는 건 국민소득이 2,000불 내지 13,000불의 단계에서 성장동력 부족으로 선진국 진입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른 현상. 이것을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2,000불에서 13,000불인데 중국이 지금 딱 국민소득이 13,200불이에요. 딱 여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13,200불.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 등 1980년대 이후 중진국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국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국가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 이 나라들이 중진국의 함정에 딱 빠져가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진국이 114개국이었어요. 114개국이었는데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는 8개. 8개.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여기까지가 아시아의 4나라. 그 다음에 유럽 4나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근데 국제 통계를 보시게 되면요,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9개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한 나라는 뺐어요. 왜냐면 동티모르인데 그건 인구가 1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진국, 선진국 그런 게 없어. 그거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 그래서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이 네 나라가 아세아에서 네 나라, 그 다음에 유럽에서 네 나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예, 그래서 지금 2차 대전 이후 선진국 지식하는 나라가 8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진국의 함정이 빠지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인적 자원이 부족해요. 인적 자원 부족하다는 건 뭔가니? 이 왼편에 있는 도표가 보이듯이 노동인구, 25세부터 64세까지 노동인구인데 노동인구의 최소한 또 60%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고등학교 이상이라 해야 돼요. 학력이. 그런데 지금 중국은 몇 프로예요? 28%밖에 안 돼요. 28%, 멕시코 42%, 터키 42%, 브라질 57%. 그러니까 60%가 돼야 되는데 60%가 안 된 나라가 다 중진국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83%더 됩니다. 90% 되면 90% 넘어요. 고등학교 졸업. 좀 고등학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죠. 90% 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88%, 미국 92%. 이 통계가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OECD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혁신 실패예요. 기술 혁신 실패라는 건 뭔가니?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딴 나라가 만든 물건을 모방을 해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돼요. 만들어서 팔면 돼요. 이게 후진국에서 중진국에 갈 때는 모방만 하면 돼요. 근데 중진국에서 선진국 가려면 모방 가지고 안 돼요. 창의를 해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해요. 왜? 고졸 학력자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혁신에 실패하는 거죠. 못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제도의 취약성. 그건 뭔가니? 독재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좋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멕시코 제가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멕시코에 근무했는데 멕시코가요 희한한 나라예요. 예. 어느 정도로 희한하면 저기 교수님 저 시간이 조금 5분 정도요? 다 끝나요. 제가 가지고 멕시코에서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침실 4개, 아파트가 커요. 4개인데 우리 애가 저기 식구가 4시니까 뭐 침실 3개면 되잖아요. 근데 4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엌 옆에 조그만 이만한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식모방이에요. 식모방이 하나 꼭 따로 붙어 있어요. 중남미 모든 국가가 똑같아요. 저희 그 형님이 브라질에 이민 가셨거든요. 브라질 가보니까 똑같아요. 중남미 국가가 다 똑같아요. 식모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식모방에 드나드는 길이 따로 있어요. 정문으로 못 다녀요. 옆길로 다녀요. 그리고요 멕시코의 법관, 판검사, 외교관 이 사람들은 공개 경쟁 체력이 아니에요. 추천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도가 개혁이 됐다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예. 외교관, 판검사는 추천하는 거예요. 예.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된 사람이 이 멕시코 원주민이 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칼텔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지금 멕시코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무슨 바움인가 그래요. 이름 바움이죠. 바움은 뭐예요? 독일계죠. 그렇죠? 바움. 네. 독일계. 이름 보면 계통이 알죠? 딱 나오죠. 네. 그러니까 중남미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멕시코가 미국에 붙어 있으면서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도의 경제 제도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수님 마무리하라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중국이 커요. 우리나라의 100배가 100배, 땅덩어리가 100배. 인구가 얼마예요? 80배, 80배. 예. 8배, 10배.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국을 저거하느냐. 5,000년 역사 속에서 중국을 이겼던 때는 얼마 안 돼요. 해방된 1948년부터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수교한 1991년까지 46년 동안 일체 교류를 안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역사상 5,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발달을 해서 중국을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거래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발전한다. 그와 같은 모순이 있어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럼 중국을 이렇게 큰 중국을 갖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였는데 그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10년 내지 15년이면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10년 내로 통일되고 15년 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어떤 체제가 들어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들어오겠죠. 민주주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들어가야죠. 복음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저 큰 덩치, 괴물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건 영적으로 지배해서 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감히 평신도 찌질한 장로가 목사님들한테 제안합니다. 영적으로 중국을 지배하자. 아멘. 어떻게 가능할까요? 중국에 대한 선교 전략. 시진핑이 2013년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시진핑 첫 5년 동안 집권 5년 동안에 십자가를 4,000개를 부셨어요. 십자가 4,000개를 부셨어요. 십자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삼자교회에서도 십자가 옆에다가 시진핑이 그림 붙이고 성경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도 지멋대로 다 번역했죠. 구약도 번역하고 신약도 번역하고 자기 멋대로 번역을 했어요. 네. 이 시진핑이 중국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받는다 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이가 십자가를 4,000개를 부셨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 일산에 있는 하늘비전 교회인데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 15년까지 선교를 하는데 뭐 이 나라 저 나라 하다 보니까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선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금 1900년대에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매가 지금 맺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축복을 받고 제도가 이렇게 기독교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한테 건의했어요. 목사님, 이 나라 저 나라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하십시다. 중국이 선교가 잘 된다니까
중국만 집중적으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해가지고 2005년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에 중국에 50교회를 개척했어요. 50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단에 보고하니까 교단에서 그러면 연회를 하나 만들어라. 노회죠. 연회를 하나 만들어라.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연회가 작동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다 쫓아나고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연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될 때 하나의 큰 열매로 꽃을 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중국은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선교 전략인데 중국 종교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종교가 73.5, 그 다음에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가 조금 적게 집힌 것 같아요. 한 8%는 되는데 1억은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1억 정도는 되는데 그러니까 무종교, 도속종교가 78%니까 저기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다 전 선교가 안 되죠. 근데 이슬람은 지금 별 볼 일 없고 기타 불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종교 상태에서 저 정도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중국이 무너질 때 우리 중국을 선교의 대상 삼아서 딴 데 갈 거 없어요. 중국만 가면 돼. 중국만. 중국 가서 14억을 복음화 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